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8월 24일 화요일 수업 비대면 강의 비만의 사회학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비만의 사회학 교과서를 준비하시고 4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을 펴면 약간 살찐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비만의 기준에는 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보면 과체중인 사람이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더 장수한다는 결과도 있으니까요.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인 1만 1326명의 건강 자료를 12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장수 순서는 과체중이 가장 많이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정상체중,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고도비만, 그리고 빨리 죽는 게 저체중 순서였습니다. 가장 빨리 죽는 게 저체중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과체중이라는 것은 정상체중에서 비만 가기 직전의 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체중에서 지방이 조금 더 많이 쌓여 있는 상태. 그런데 비만은 아니에요. 이게 과체중입니다. 이 과체중에서 과체중인 채로 사는 사람이 가장 오래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5세 이후부터 우리 인체는 단백질, 즉 근육을 태워서 살아갑니다. 그게 노화예요. 그러다가 이제 60대, 70대에 근육이 다 태워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방을 태워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체중이 빨리 죽는 이유가 태울 지방이 없어요. 그러면은 근육이 다 타면은 지방을 태울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죠. 그러면 왜 과체중만 그렇게 오래 사느냐? 정상 체중보다 조금 더 지방이 많은 것이 과체중,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비만인데, 비만 다음에 이제 더 아주 비만은 고도비만이라고 합니다. 비만이나 고도비만은 살다가 그 사는 인생 중에 성인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노출이 돼서 결국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체중이 가장 적정한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여러가지 성인병에도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 체중인 사람의 사망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체중은 사망 확률이 70% 이상 높았고 고도비만자는 36% 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과체중인 사람은 오히려 17% 정도 낮아버렸다는 겁니다. 즉 정상체중보다 17%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비만자의 사망 확률도 정상체중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구는 사망률만을 본 것이고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아닙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역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부러 체중을 증가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과체중 혹은 비만한 사람들도 좋은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 하는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은 몸의 사회화에 대해서 배우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비만 교육을 수업의 한 강좌로 선택한 이유가 비만 때문에 성인병이나 여러가지 병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대체요법 또는 대체의학이라고 합니다. 얼터너티브 메디신, 대체의학 또는 자연치유학이라고 하는데 대체의학이 됐든 자연치유학이 됐든 건강 수명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평균 수명이 아니라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수명이 높아지게 하는데 그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대체의학이라든지 자연치유학이라든지 여기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거는 비만입니다. 비만을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배워야 되느냐? 현대의학이나 한의학, 즉 동서양 의학으로는 비만을 절대로 완치 또는 옛날 정상 체중의 몸으로 돌려놓지 못합니다.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동서양 의학으로는 비만을 원상 회복시키지를 못한다는 것은 비만 자체가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만 자체가 불치병이면 비만으로 오는 온갖 성인병, 수십 가지의 질병도 결국은 불치병이 되는 것입니다. 동서양 의학으로 완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만이 해결이 돼야 그게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의학이나 자연치유학에서는 비만학을 반드시 배우고 공부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여러분들은 지식과 기술을 우리 합동연합 학술원을 통해서 완벽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동서양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우리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주의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사회학, 사회화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것일까요? 뚱땅지 같은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와 대중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21세기에는 인간이 자기 몸을 사회적 잣대에 맞추어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몸은 더는 내 것이 아닌 사회의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몸의 사회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만으로 인하여 그 치유하는 그 과정에서 쓰는 모든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그쪽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비만에 많이 걸릴수록 국가가 다운되는 겁니다. 국가의 경제력이나 사회 전반이 낮아져요. 수준이 낮아지고 비용 투자로 인하여 삶의 모든 국민들의 질이 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비만을 개선하는데 그 돈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는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비만을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동서양 의학으로는 비만 완치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왜 완치가 안 되는가? 이것은 점점 저한테 계속해서 하나씩 그 뚜껑을 열어드릴 테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 완치가 안 되는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고도비만이 아닌 이상 조금 뚱뚱하다는 것은 외모의 특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의 잣대에 맞춰서 모든 비만을 질병처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날씬하고 마른 사람만이 미인으로 대접받는 풍토 속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 이것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게 이런 사람들의 사회적 비용까지도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합니다. Nobody is per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완벽한 몸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인데 누구나 다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노후와 바디를 띄었으면
nobody is perfect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몸도 body를 띄었으면은 body는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몸. 그래서 그 어떤 사람 몸도 is perfect,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씬한 사람이 또 문제가 붙어요. 내 몸이 날씬하지 않다고 믿거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또는 그 사회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날씬하거든요. 근데 그게 날씬하지 않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이어트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거식증에 걸리거나 아주 빼빼 마른 몸이 되고 결국은 일찍 죽게 됩니다. 또 거기에 따른 또 사회적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국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이게 비만의 척도가 다릅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뚱뚱한 사람이 미인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 미인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판단했을 때 날씬하다 하면 믿고 다이어트 할 생각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믿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비만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비만에도 소셜 네트워크가 있을까요? 니콜라스 크리스테커스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회적 연결망, 즉 소셜 네트워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학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가 2009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잡지예요. 의학 잡지. 만약 당신의 친구가 비만해지면 2 내지 4년간 당신의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45%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신의 친구의 친구가 비만해지면 당신의 체중이 증가할 확률은 우연히 체중이 늘어날 확률보다 여전히 10% 더 높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누군지도 모를 내 친구의 친구가 내 비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 사회적 거리가 지리적 거리보다 훨씬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거리, 내 이웃과의 내 가까운 사람들의 말하자면 거리,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 오히려 훨씬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셜 네트워크 힘은,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의 이제 소셜 네트워크는 아무리 먼 거리 있는 것도 너무 가깝잖아요. 당장에 먼 일본, 미국 또 여러 나라와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 힘은 비만이나 흡연 같은 사회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인터넷망에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 많습니다. 특히 외국 서구 사람들은 뭐 150kg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00kg, 500kg 나가는 거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날씬한 미녀들도 쭉쭉 빠지고 키가 크고 날씬한 미녀들도 아주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그림을 보거나 동영상이나 사진을 본다든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사귀다 보면은 내가 또 역시 그런 사람들 따라서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만과 세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세균은 1시간 잡아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가 이 세균에 의해서 더 높아질 경우가 있어요. 내 몸 안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비만의 전염 여부에 세균이 관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장내 세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100% 다 연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의 세포가 70조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세균은 100조 개 이상 된다는 겁니다. 즉 세포보다 더 많은 게 세균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수보다 많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죠. 그 무게가 무려 2kg, 세균의 무게가 2kg이기 때문에 파스테르라는 사람은 유산균을 발견하고 유산균을 이용한 많은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메치니코프는 유산균을 섭취하며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바뀌며 이것이 바로 불로장생의 비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06년 과학잡지 네이처에는 비만 관련 장내 세균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2006년이니까 20일, 지금부터 약 15년 전이죠. 비만 관련의 장내 세균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에 존재하는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자가면역질환, 그 다음에 불안, 우울증, 자폐증 등도 장내 유해균과 유익균의 불균형 상태, 즉 디스바이오시스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 추이를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교육 시간에 세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것은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균형을 갖춰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우리를 해치는 유해균이 있고 유해균이 또 전혀 없어져 버리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익균이 있어요. 그리고 유익균만 왕창 있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양소들을 다 입이나 위장 또 이런 데서 다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이 유익균이나 유해균 이런 균들에 의해서 또 그걸 먹잖아요. 먹으면서 또 소화가 돼요. 또 흡수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가 더 늘어나요. 칼로리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지방으로 그게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 자리에서는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선진국 급속한 비만 증가율입니다. 여러분 책은 48페이지 48쪽을 보세요. 비만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있어서 1980년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만 인구가 급증합니다. 선진국의 비만 인구는 1980년대를 지나 20년 만에 그러니까 2000년이죠.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랬습니다. 그럼 이거 살펴보기 전에 49쪽 중간에 도표를 봅니다. 그 도표에 오른쪽은 연도, 그 다음에 왼쪽은 과체중 및 비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972년부터 이제 미국은 조사가 됐습니다. 미국부터 봅니다. 그렇게 해서 80년대부터 92년 전까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2년 연도를 보세요. 거기서는 어느 나라가 할 것 없이 다 같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비만이 계속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을 해서 2016년에는 멕시코 비만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 헝가리, 영국,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한국은 오히려 조금 낮아지고 있네요. 다행스럽게 2016년도에는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 추이를 보면은 스페인도 그러네요. 한국, 스페인, 영국도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 비만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별 BMI 25 이상,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게 BMI 지수가 25 이상이면은 과체중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바로 비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뜻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48쪽 넷째 줄 위에서 다섯째 줄
1969년부터 74년까지 재임한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식품 가격의 폭등을 막으려고 싼 가격에 대량의 칼로리를 공급하는 정책을 채택합니다. 그를 위해 대량 재배가 가능한 옥수수, 콩, 밀 등의 재배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품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음식 섭취량은 이때부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농작물이 나오니까 아울러 이 시기에 저지방 식사가 권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는데 1981년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하고 부유층에 대한 감세, 작은 정부를 지향했습니다. 이때 학교 급식에 대한 보조가 많이 삭감돼서 학교 급식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특히 아동 비만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현재 미국의 성인 비만율은 약 40%, 10명 중에 4명은 성인들이 비만이다. 그리고 만 2살에서 19살 미성년자의 비만율은 약 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로 보시면 돼요. 이게 10명 중에 2명은 비만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건 동일해요.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의 한 반의 한 학급을 보세요. 뚱뚱한 소년, 소녀가 2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19%는 이건 약한 거죠. 근데 지금 아마 25에서 30%는 될 겁니다. 소아비만이. 미국의 뒤를 이어 영국의 비만율도 1980년대 말부터 2배 이상 급증을 합니다. 이게 80년대 말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과체중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아졌고 영국도 1980년대 레이건과 성향이 비슷한 대처 총리가 규제를 완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럽의 비만율은 미국만큼 심각한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자제력이 없고 너무 많이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흉을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도 미국을 비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 비만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나온 김에 이야기 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요. 48쪽의 방금 그 중간 부분에 닉슨 대통령 때 옥수수, 콩, 밀을 재배 대량으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재배를 합니다. 국가에서 장려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너무 넘치니까 잘 먹었다 이것만 이 책에서 나오지만 옥수수가 문제가 붙었습니다. 너무 많이 재배한 옥수수를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기 작년인가 일본에서 옥수수를 수백 톤인가 미국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만큼 갖다 내버려도 될 정도로 옥수수가 많이 남아돌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없네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일본에서 옥수수에 있는 당분 성분, 당류가 있잖아요. 당류, 다디 단 거. 당 성분에서 과당을 추출을 했는데 그 과당을 화학 성분을 하나를 바꿔요. 하나를 바꿔서 액상과당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것을 미국에서 들었어요. 미국에서 알게 돼가지고 일본에서 성공시킨 그 액상과당을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미국에서. 사가서 옥수수를 당분으로 이제 액상과당으로 그 많은 옥수수 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액상과당을 이제 화학 변화시킨 액상과당이에요. 천연 액상과당이 아니라 그것을 억수로 이제 뽑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맛을 보니까 달짝지근하거든요. 설탕하고 똑같은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먼저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 사장을 불렀습니다. 불러들여서 그 전까지는 콜라에 설탕을 넣었었거든요. 알다시피 설탕이 들어간 콜라는 이렇게 한 병 다 못 마십니다. 한꺼번에 못 마셔요. 왜? 뇌가 설탕이 들어오면은 포만감을 느껴요. 바로 알아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액상과당을 넣어서 한번 해라.
액상과당은 싸게 해주마. 그러니까 콜라나 펩시 사장들은 설탕보다 싸게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탕을 안 넣고 액상과당을 닉슨 대통령 때부터 넣기 시작합니다. 액상과당을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콜라 큰 거 한 병 어린아이들 청년들 다 마셔버립니다. 왜? 액상과당은 뇌가 감지를 못해요. 액상과당이 내 몸에 들어온 걸 몰라요. 그런데 액상과당이나 설탕이나 당분이 많이 들어가면은 포도당으로 다 전환이 된 다음에 쓰고 남은 포도당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주식에도 다 포도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포도당이 엄청 많아져 버려요. 요새는 당만 튀김닭 하나 시켜도 콜라 큰 거 하나 주잖아요. 그거 그냥 반절 이상은 다 먹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러면 액상과당이든 설탕이든 단당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야 지방세포 속에 저장을 해요. 지방세포 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때 1980년대부터 갑자기 비만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콜라 사이다 때문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가 미국의 그 액상과당처럼 그걸 다 음료수마다 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콜라 사이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편의점이나 마트에 대형 마트에 가서 팩음료, 캔음료, 병음료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뒤에 용기에 써져 있는 거 액상과당 나올 겁니다. 다 들어가요. 액상과당 안 들어간 음료가 없습니다. 편의점에 어떤 음료든지 액상과당은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음료수 이게 전부 다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니까요. 지방으로. 이게 뇌가 그것을 말하자면은 못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뇌가 액상과당이 들어오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막지를 못해. 이거 그만 먹어라 하고 막는 것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포만감을 바로 느끼게 해서 못 먹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이나 내가 비참한 지금 생활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잘 의식하고 있고 일단은 제일 조심할 건 콜라 사이다 또는 다른 편의점의 음료수를 사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광천수 즉 생수가 가장 좋아요. 생수가 그것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은 국가별 남녀 비만율을 2017년에 통계낸 겁니다. 15세 이상 인구 비율 대 퍼센트입니다. 그게 여성은 오른쪽이죠. 여성은 왼쪽은 남성. 아니 남성 이게 지금 표시가 일본, 한국을 봅시다. 일단 위에서 스스로 보고한 데이터가 파란 거, 측정 데이터가 진한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좀 옅은 고동색이 여성, 짙은 고동색이 남성입니다. 스스로 보고한 데이터 측정 데이터 이게 다 스스로 보고한 데이터는 일본, 한국은 없어요. 없고 측정 데이터예요. 측정 데이터인데 3.7, 5.3 이게 지금 퍼센트가 돼야 되는데 비만율이니까 맨 밑에 미국은 측정 데이터가 거의 38.2%에 도달합니다. 도달하고 우리나라는 가장 그래도 그나마라도 조금 낮아요. 이것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미국이 가장 비만율이 높다 하는 거, 한국이나 일본은 낮은 축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따라가고 있어요. 서구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림 2-3 프랑스인의 역설이라 해서 프랑스인의 높은 포화지방 섭취량과 비교하면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서구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 사람들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요. 근데 심혈관 질환은 별로 걸리질 않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그 도표의 그 표의 그래프에서 사선으로 직선으로 쭉 그어놓고 위에가 핀란드 밑에가 프랑스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낮은 쪽에 들어갑니다. 프랑스는 콜레스테롤 포함 지방 지수가 핀란드보다 낮아요. 오히려 핀란드는 잘 사는 데입니다. 이런 데는 다. 그리고 높아요. 그러니까 55에서 64세 인구 10만 명당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률.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관상 동맥 질환이라든지 심혈관으로 오는 거 중풍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중풍. 그것도 보시고 프랑스를 먼저 살펴볼까요? 프랑스는 날씬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프랑스인의 역설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프랑스인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영국이나 미국인 못지않게 포화지방, 육류입니다. 육류가 포함된 식사를 많이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에 걸리는 비율은 아주 낮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프랑스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포화지방을 섭취했는데도 프랑스인의 심장병 유병률이 낮은 이유를 밝혀내려고 많은 학자가 연구했지만 기저에 깔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인이 많이 사는데도 와인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레우 길리아노가 저술한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를 보면 프랑스인이 날씬한 이유를 일부 알 수 있답니다. 마이클 폴란은 행복한 밥상이라는 책에서 프랑스인의 식생활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기름진 요리를 먹는 프랑스인이 미국인보다 날씬한 이유는 접시 하나에 담기는 양이 적고 보충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인은 보통 배가 부르면 그만 먹지 않고 주변 환경이 그만 먹으라고 할 때까지, 즉 그릇에 든 음식이 바닥을 드러낼 때나 영화가 끝날 때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만 먹어야 할 때라는 시각적 신호를 받아야만 음식 먹는 것을 멈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프랑스도 최근에는 비만 인구의 증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비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31.3%였던 BMI 25 이상 비율은 2018년 38.5, 약 7% 이상 증가했고, 특히 남성의 비만율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05년 34.7에서 2018년 46.3입니다. 엄청나게 남자들이 뚱뚱해졌어요.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만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어요. 2005년에 27.3, 2008년에 29.7이니까 약 2% 정도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들은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육류 같은 포화지방을 남자에 비해서 적게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마지막 그 도표가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BMI 25 이상 유형별 변화인데 대한비만학회에서 조사한 겁니다. 전체 비만율 옅은 색이죠. 남성 비만율 진한 고동색, 그 다음에 여성 비만율 진한 고동색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전체 비만율이에요. 2005년도.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전체 2009년도 전체 남성, 여성. 이게 2005년에 31.3, 34.7, 27.3이었죠. 근데 마지막 2018년 보면은 전체는 38.5, 남성이 2005년에 34.7인데 46.3이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여성은 27.3, 2005년에 2018년에 29.7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아마 적게 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54쪽부터는 대명교육 할 때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날 이 책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은 우리 배우시는 우리 박사과정에 계시는 분들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거래처에도 다 보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는 왜 보내냐, 이런 것을 배운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박사과정에 등록하시라는 뜻입니다. 등록하시라는 뜻으로 같이 보내겠습니다. 거래처와 함께 우리 배우시는 비대면으로 지금 교육하는 영상을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내겠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 있는 분들도 들으시고, 이게 느낌이 오시면, 소중하다고 느낌이 오시면 반드시 저와 상의해서 등록을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육을 시작을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은 약용식물학 시간에 십전대보탕, 이제 십전대보차라고 해도 되고 십전대보탕을 직접 만드는 거, 실기 교육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내가 안타깝습니다. 꼭 배웠으면 좋겠는데, 실기가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실기는 뭐 어디 피부관리실 마사지 실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교육을 저한테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체의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 배운 내용들, 그것만 내가 가르쳐요. 배운 내용은 절대 안 가르칩니다. 거기서 안 배운 것만 저한테 배웁니다. 그러니까 대체의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다시 등록을 해서 이 석박사 과정을 정확히 거쳐서 아주 뛰어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런 그래프나 도표는 이 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책 없어도 무슨 뜻인지는 잘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걸로 믿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